한국 때문에 못 살겠다. 미국 참모총장의 한국 발언으로 펜타곤이 아수라장에 빠졌습니다. 이란 사태로 인해 중동이 한국만 찾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까지 모두 한국이 가져갈 거란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두 손 두 발 닫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조 7천억을 모두 싹쓸이 해버렸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사무실 창가에 앉아 남태평양 발사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로켓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상승하는 모습이 마치 흰 붓으로 그은 선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지는 동안에도 눈은 모니터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고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일단 분리 예정 구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관제센터 음성이 차분하게 카운트를 세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분리 신호가 나갔어요. 화면이 잠깐 흔들리더니 일단 로켓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단 점화 구간에서 섬광이 터졌어요. 하얀 빛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놓쳤어요. 책상 위로 커피가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로켓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파편들이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관제센터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 중단 확인. 전 추적 스테이션 데이터 수집 개시, 낙하 예상 지역 선박 대피 진행. 저는 영상을 되돌렸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분리는 분명히 성공했어요. 1단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고 2단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까지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화 직후 3초쯤 지났을 때 폭발이 일어났어요. 왜일까요? 연료 공급 문제일 수도 있었고 엔진 자체 결함일 수도 있었으며 아니면 항법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확인했어요. 섬광이 터지는 순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폭발 지점이 엔진 노즐 상부 쪽이었어요. 연료 탱크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사였어요.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봤어. 방금 폭발했지. 네. 지금 영상 분석 중입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유럽 쪽 반응부터 확인해봐. 빠를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 사이트를 동시에 띄웠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벌써 속보가 떠 있었거든요. 폭발한 지 10분도 채 안 됐는데 상세한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프랑스 일간지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찝찝했어요. 신흥 발사체 참사.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오만. 기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어요. 일단 분리 시스템 문제 가능성, 안전 검증 절차 부족, 상업 발사 자격 재검토 필요, 전문가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익명의 우주산업 관계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발사체는 수십 년에 걸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 몇 번의 성공으로 안전성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상업 위성을 싣는 발사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봐야 해요. 저는 기사를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논리 자체는 맞았어요. 안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었고 검증 기간이 필요한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폭발 원인도 아직 발표 안 됐는데 벌써 기술 검증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요. 다른 유럽 언론들도 확인했습니다. 영국 경제지였어요. 기사 제목이 비슷했습니다. 아시아 발사체 기술 한계 노출, 안전성 재검토 불가피. 독일 주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주 산업 진입 장벽의 이유. 저는 댓글란을 봤습니다. 반응이 일방적이었어요. 역시 경험이 부족한 거다. 우주는 실험하는 곳이 아니다. 검증된 업체를 써야 한다. 상업 발사는 유럽이 안전하다. 여론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폭발 20분 만에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지만 불규칙했습니다. 상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유럽 언론 반응 확인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어때? 너무 빨라요. 폭발 10분 만에 기사 여러 개가 동시에 나왔고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기술 검증 부족, 안전성 문제, 상업 발사 재검토.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비된 거야. 예상했던 대로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상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술 쪽 확인해봐. 특히 항법 시스템. 항법이요. 네. 그쪽 발사체 핵심 항법 모듈 일부가 유럽 기술 쓰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몰랐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주 시스템은 자체 개발이야. 하지만
보조 모듈은 유럽 하청사 거야.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자료를 뒤졌어요. 발사체 기술 사양서를 찾았습니다. 파일을 열어 페이지를 넘겼어요. 추진 시스템, 구조 시스템, 제어 시스템, 항법 시스템, 항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주 항법 장치는 관성 측정 장치 기반 자체 개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밑에 작은 글씨로 보조 항법 모듈이 있었습니다. 공급사 이름을 확인했어요. 유럽 업체였습니다. 정확히는 독일 회사였는데 모 회사를 찾아보니 프랑스 항공우주그룹 산하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발사체가 유럽 부품을 쓰고 있었고 그 부품 공급사는 프랑스 계열이었으며 폭발 직후 가장 빠르게 움직인 언론도 프랑스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발사 실패 시각, 유럽 언론 보도 시각, 부품 공급 관계, 언론 논조, 타임라인을 정리하니까 패턴이 보였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우연치고는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폭발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봤어요.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3초 후 폭발, 항법 신호 오류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엔진 제어 명령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단순 기계 결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언론의 반응 속도를 보면 뭔가 준비되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 측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항법 시스템 관련 데이터 확인 필요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지금쯤 현장은 아수라장일 거였어요. 비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번개빛이 사무실을 순간 환하게 비췄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폭발 자체는 사고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거나 예측 못한 변수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럽의 반응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거였어요. 기사 내용도 타이밍도 논조도 전부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은 이미 엮여 있었어요. 한국이 유럽 부품 없이 발사체를 완성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뭔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발사 실패가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시작점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출근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계속해서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가 저를 불렀거든요. 회의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도 마시기 전에 서류를 들고 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사가 앉아 있었고 옆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이 말끔했어요. 상사가 소개했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오셨어. 고위 관계자야.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이유가 있어. 유럽 우주청 관계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표지에 유럽 우주청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발사 사고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우려하실 만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주산업은 신뢰가 핵심입니다. 한 번의 사고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어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었어요. 최근 10년간 발사체 사고율 통계라고 했습니다. 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검증된 발사체와 신규 발사체의 사고율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당연히 신규 쪽이 높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사고가 많아요. 저는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사체가 처음엔 신규 아닙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유럽 우주청 관계자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권고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유럽 우주청은 회원국들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신규 발사체에 대한 추가 검증 절차를 강화하라고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추가 검증이요. 네, 안전성 재평가입니다. 특히 상업위성 발사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그게 언제쯤 시행됩니까?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될 겁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공식화되겠죠. 저는 타임라인을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다음 발사 일정과 겹쳤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유럽 우주청 관계자가 나갔어요. 저는 상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논리는 맞습니다. 안전 검증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요. 상사가 저를 봤습니다. 타이밍이 이상해요. 사고 나자마자 검증 강화 얘기가 나오는 게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준비된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임스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보험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통보요? 재발사 보험 거부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거부요? 네. 공식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전성 재검증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보험 인수를 중단한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어느 보험사입니까? 국제우주보험 컨소시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런던 기반 보험 풀이었습니다. 유럽 보험사들이 주축이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재발사를 못합니다. 상업위성 고객들이 보험 없는 발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보험은 필수였습니다. 위성 한 기가 수억 달러였고 발사 실패 시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맡기지 않았어요. 다른 보험사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찾아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주보험 시장은 좁습니다. 대부분 같은 풀에 속해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보험사들이 서로 리스크를 나눠 가지는 구조였고 한 곳이 거부하면 다른 곳도 따라갔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미국 쪽 보험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보험업계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뉴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톰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저도 반갑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물었습니다. 우주보험 쪽 상황 알아? 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한국 발사체 얘기지. 네. 재발사 보험 거부됐다는데요. 톰이 말했어요. 들었어. 런던 풀에서 결정났어. 미국 쪽은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울 거야. 런던이 거부하면 우리도 따라가거든. 리스크 공유 체계라서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톰이 대답했습니다.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올리면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얼마나요? 기존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 정도면 발사 비용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패턴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발사 실패하자마자 유럽 우주청이 검증 강화 얘기를 꺼냈고 같은 날 보험사가 거부 통보를 했어요. 상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율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한국이 버틸 수 있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보험 없이는 상업 발사가 불가능했어요. 자체 자금으로 위성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다른 발사체를 찾아갈 겁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보험은 필수거든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노린 거지. 발사 실패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으로 자금줄을 조이고. 저는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발사 실패, 유럽 언론 공세, 검증 강화 권고, 보험 거부.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거세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한국 측 담당자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제임스 씨.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항법 모듈 업데이트 파일이 지연됐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항법 모듈이요. 네. 다음 발사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공급사에서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공급사가 어딥니까? 유럽 하청업체입니다. 독일 회사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독일이요? 네. 몇 년째 거래하던 곳인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점검이래요. 최근 사고 이후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보안 점검이요. 네.
공식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출하 중단이에요. 언제까지 걸립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3주에서 한 달이래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다음 발사 일정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재발사 준비가 늦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럼 발사 일정은요? 밀립니다. 한 달 이상 지연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발사를 못해요. 항법 시스템 핵심 부품이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공급사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문제가 있어요. 새 공급사 선정하고 검증받으려면 몇 달 걸립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주 부품은 아무 업체나 쓸 수 없었습니다. 국제 인증이 필요했고 검증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미국 쪽 업체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도 항법 모듈 업체가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자국 발사체에 우선 공급했고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에 이어 두 번째예요. 상사가 물었어요. 공급사 어디야? 독일 업체인데 모 회사 확인해보니 프랑스 항공우주그룹입니다. 상사가 욕을 했어요. 역시나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당 업체 정보를 찾았어요. 회사 웹사이트가 나타났습니다. 연역을 봤어요. 오래된 회사였습니다. 30년 넘는 역사가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우주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독일 항공우주센터 모두 유럽이었어요. 지분 구조를 찾아봤습니다. 모 회사가 프랑스 산업그룹이었고 그 위에 또 지주회사가 있었어요. 결국 프랑스 정부 영향권 안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한국 항법 시스템, 독일 하청업체, 프랑스 모 회사, 정부 영향력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반응 계속 모니터링해. 저는 오후 내내 한국 측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업계 뉴스를 검색했어요. 아직 공식 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계 포럼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발사체 재발사 지연 가능성, 부품 공급 문제.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동정적이었습니다. 공급사가 협조 안 하는 거 아니냐? 의도적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었어요. 부품도 제때 못 받으면서 무슨 발사체냐? 공급망 관리도 못하나? 여론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내부 회의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유럽 공급사와 재협상하자고 해요. 조건을 맞춰서라도 부품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은요? 자체 개발입니다. 항법 시스템을 완전히 독자 개발하자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자체 개발이요? 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우리도 항법 알고리즘 연구는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시간이 문제예요.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석 달은 필요합니다.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까지요. 저는 계산했어요. 석 달이면 발사 일정이 반년 가까이 밀렸습니다. 고객들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장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요?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유럽 부품에 의존하면 앞으로도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공급이 막힐 때마다 속수무책이 되는 거였어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존을 끊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략적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유럽 공급망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독립할 것인가?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내부에서도 갈리는구나. 네, 재협상파와 자체 개발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체 개발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 공급사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통제 수단이에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석 달이면 고객들이 이탈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상업 발사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일정을 못 지키면 다른 업체로 갔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선택의 순간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저는 뉴스 알림을 보고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놀랐어요. 독자 항법 시스템 개발 착수, 유럽 의존 탈피. 기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소가 자체 항법 알고리즘 설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지상 관성 항법과 위성 보정을 결합한 이중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장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급 차단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기술 독립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상사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진짜 하네. 네. 자체 개발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야. 실패하면 끝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자유입니다. 상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켜보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저를 화상회의로 연결해줬어요. 연구소 내부였습니다. 화면에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식과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담당자가 소개했습니다. 항법 시스템 설계팀입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다이어그램이었어요.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상 관성 항법과 위성 보정을 결합한 이중 구조입니다. 주 시스템이 고장 나도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팀장이 대답했어요. 설계 한 달, 시뮬레이션 한 달, 실제 테스트 한 달, 최소 석 달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단축할 수 없습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검증 과정을 생략할 순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주 발사체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체를 날려버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업데이트가 왔어요. 시뮬레이션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시뮬레이션 화면 캡처였습니다. 로켓 궤적이 그려져 있었어요. 초록색 선이 예정 경로였고 빨간색 선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저는 두 선을 비교했어요. 초반엔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 시뮬레이션에서 고도 오차 발견됐어요. 원인 분석 중입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심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초기 단계니까 오차가 나올 수 있어요. 상사가 말했어요. 유럽 반응 확인해봐. 저는 유럽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벌써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자체 항법 개발. 초기 시뮬레이션 실패. 누가 흘린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내부 정보였는데 벌써 언론에 나왔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가 실려 있었어요. 항법 시스템은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썼어요. 실패한 로켓, 무리한 재도전이라는 제목도 보였습니다. 저는 댓글을 확인했어요. 반응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무리였다. 유럽 부품 쓰는 게 답이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원인 찾았습니다. 뭡니까? 관성 센서 보정 알고리즘 문제예요. 중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 가능합니까? 팀장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알고리즘 재설계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돌려야 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예요. 실패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럽 쪽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시뮬레이션 오차는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밖에선 실패로 보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개발 과정에서 오차는 당연했습니다. 수정하고 개선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라고 단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내부에 정보원이 있거나 아니면 해킹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업데이트가 왔어요. 알고리즘 수정 완료. 재시뮬레이션 진행 중. 저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일이 왔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이번엔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가 크게 줄었어요.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성공했어요. 고도 오차 허용 범위 내입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랑 실제는 달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안에서였습니다. 실제 발사는 달랐어요. 진동, 온도, 압력, 예측 못한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연구소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언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어요. 연구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항법 시스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검증도 통과했어요. 다음 단계는 지상 연소 시험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실제 발사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장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실패할 거라고 하던데요. 연구소장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보며 감탄했어요. 직설적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유럽 언론 반응을 확인했어요. 조용했습니다. 보도량이 줄었어요. 시뮬레이션 실패 때는 즉각 보도했는데 성공 소식엔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택적 보도였어요. 저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이 조용합니다. 상사가 웃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지상시험 일정을 발표했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실제 로켓 엔진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점화하는 시험이었어요. 항법 시스템도 함께 작동시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며 긴장했어요. 이제 진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하드웨어였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 어떻게 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시뮬레이션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변수가 많아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보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2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국이 자체 항법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럽 예측대로 실패할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시험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국 내부였어요. 담당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제임스 씨. 내부 회의가 험악합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자체 개발을 중단하고 유럽 모듈을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 와서요. 네, 지금 와서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체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듭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유럽 모듈 구매 대비 3배 정도요. 연구 인력, 시설, 시간까지 합치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3배면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달랐습니다. 한 번 개발하면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었거든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몇 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당장 발사 일정도 밀렸는데 돈까지 더 쓰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구소 입장은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연구소장은 강경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최종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 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예상했던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상사가 설명했어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항상 이런 일이 생겨. 처음엔 다들 찬성하다가 비용 보고서 나오면 반대파가 생기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넌 어떻게 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구소장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이랑 다시 협상하면 끝이에요. 평생 그들 눈치 보며 살아야 합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숫자를 봐. 감정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는 거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장기 전략보다 당장 손익이 중요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한국은 밤이었어요. 회의가 진행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업데이트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의 끝났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논쟁이 심했습니다. 재무이사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예산 초과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연구소장이 맞섰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합니다. 유럽 공급사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통제 수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당장 현금이 문제라고요.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현금보다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기술 독립이에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논쟁이 1시간 넘게 이어졌대요. 결국 표결까지 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자체 개발 지속 결정됐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뭡니까? 지상 연소 시험이 실패하면 즉시 중단하고 유럽과 재협상한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그럼 시험이 더 중요해졌네요.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실패하면 끝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시험으로 가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성공하면 계속하고 실패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압박이 크겠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청날 겁니다. 연구소 전체가 그 시험에 걸려 있어요. 상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있었어요. 한국 내부도 쉽지 않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압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었어요. 비용을 우려하는 쪽과 독립을 원하는 쪽, 두 진영이 팽팽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번역본을 찾아 읽었습니다. 자체 항법 개발 계속 추진, 내부 논란 속 결정. 기사엔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재무적 부담이 크지만 전략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지지했습니다. 잘했다. 이번에 독립해야 한다. 유럽 눈치 그만 보자.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돈 낭비 아니냐. 검증된 거 쓰는 게 낫다. 무리하지 말자. 여론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 반응도 확인했어요. 조용했습니다. 한국 내부 논란은 보도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켜보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 내부 균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자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지상 연소 시험 일정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후에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험 계획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험 절차, 안전 점검, 데이터 수집,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자체 항법 시스템 검증의 핵심 단계임. 실패 시 프로젝트 전체 재검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게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실패하면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상사에게 계획서를 보냈어요.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네. 준비 기간이 빠듯합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내부 압박도 있고 외부 시선도 있고 연구소가 감당하기 힘들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했으니까 해야죠. 상사가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켜봐야겠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개고 있었어요. 눈 덮인 거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였어요. 한국이 내부 균열을 극복하고 시험에 성공할지 아니면 압박에 무너질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 개발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부를 설득하는 것도 싸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시험 전날 밤 한국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시험장이었어요. 밤이었지만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대형 연소 시험대가 보였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위에 1단 로켓 엔진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최종 점검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케이블들을 연결하고
센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관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들이 가득했어요.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집중하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왜 새벽입니까? 바람 때문이에요. 새벽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법 시스템은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전부 장착됐습니다. 관성 센서, 위성 수신기, 제어 컴퓨터 모두 작동 확인했어요. 준비됐습니까?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워싱턴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한국은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몇 시간 후면 시험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는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2시간마다 깼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연구소 스트리밍 링크를 클릭했어요.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시험장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져 있어서 시험대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로켓 엔진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표시됐어요. 점화 30분 전 관제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 시스템 최종 점검 시작. 하나씩 보고가 올라왔어요. 연료 공급 정상, 산화제 압력 정상, 점화 시스템 대기. 항법 시스템 온라인.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입천장이 되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점화 10분 전 작업자들이 시험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안전거리까지 이동했어요. 관제실만 남았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각도를 보여줬어요. 정면, 측면, 상부. 엔진 노즐이 크게 보였습니다. 점화 5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00초, 299초. 298초. 저는 숨을 참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1분 전 관제실 음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종 확인. 점화 시퀀스 시작 가능. 모든 시스템 그린. 30초 전 화면이 엔진에 고정됐어요. 노즐 안쪽이 보였습니다. 10초 전 카운트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10, 9, 8, 7, 6, 5.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4, 3, 2, 1. 점화. 섬광이 터졌습니다. 노즐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왔어요. 오렌지색 화염이었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스피커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진동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염이 치솟고 있었어요. 엔진이 시험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고정 볼트가 버티고 있었어요. 추력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상승하고 있었어요.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유지되고 있었어요. 관제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추력 정상. 연소 안정, 진동 허용 범위 내, 항법 시스템 데이터 수신 중. 저는 항법 데이터를 봤어요. 화면 한쪽에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자세 각도, 가속도, 위치 추정 모두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연소가 계속됐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화염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성 항법 시스템 동기화 확인. 관제실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위성 보정 신호 수신 정상. 이중 구조 작동 확인.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요. 2분이 지났습니다. 목표 연소 시간이었어요. 관제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연소 종료 시퀀스 시작. 화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차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꺼졌어요. 검은 연기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관제실 책임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시험 성공. 전 데이터 정상 범위. 항법 시스템 완전 작동 확인.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엔진이 보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했어요. 손상이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시험 성공했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봤어. 대단하네. 오전 회의 때 보고해. 저는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시험장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기뻐 보였어요.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씨, 보셨죠? 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모든 센서 기록 확인해야 해요. 문제 없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육안으론 완벽해요. 하지만 정밀 분석 필요합니다. 내일쯤 결과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언론이 속보를 냈습니다. 자체 항법 시스템 지상 시험 성공.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해냈다. 대단하다.
유럽 없이도 가능하네. 유럽 반응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보도가 없었어요.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기사가 나올 거였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점화 순간을 봤어요. 화염이 터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화염 속에서 항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부품 없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연소 시험 성공은 달랐습니다. 증명이었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시험 성공 이틀 뒤였어요. 유럽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유럽 우주산업 포럼 초대장이 와 있었어요. 긴급 패널 토론이라고 했습니다.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신규 발사체 기술의 안전성 검증. 저는 제목을 다시 읽었어요. 신규 발사체였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일정을 봤습니다. 이틀 후 파리에서 생중계된다고 했어요. 패널 명단이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청 전 국장, 프랑스 항공우주 교수, 독일 발사체 엔지니어, 모두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상사에게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상사가 읽더니 말했어요. 시작됐네. 뭐가요? 여론전이지. 한국이 기술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안전성을 공격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럽 언론에서 예고 기사가 나왔어요. 전문가 패널. 우주 안전 기준 논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근 신규 발사체들의 안전성 검증 절차가 충분한지 토론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없었지만 맥락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파리 토론 아십니까? 네, 들었어요. 초대받으셨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패널에 우리 사람은 없어요. 저는 놀랐어요. 당사자 없이 토론을 한다고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 논의라고 하던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발사체를 논의하면서 한국 전문가는 초대하지 않았어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론 당일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파리 회의장이 나타났어요. 고급스러운 강당이었습니다. 패널들이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주산업의 안전 기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자들의 검증 절차에 대해서요. 첫 번째 패널이 발언했어요. 유럽 우주청 전 국장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주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수십 명의 목숨과 수십억 달러를 날릴 수 있어요. 따라서 검증은 엄격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이 이어받았어요. 프랑스 교수였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빠른 개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안전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십 년 축적된 데이터 없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습니다.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지상시험 한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 우주 환경은 다릅니다. 방사선, 진공, 극한온도, 이 모든 걸 수십 번 검증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불편했어요. 논리 자체는 맞았습니다. 안전이 중요한 건 사실이었고 검증이 필요한 것도 맞았어요. 하지만 한국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신규 업체들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유럽 우주청 전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운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입증해야 해요. 프랑스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기관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자체 시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10년 데이터요. 그건 신규 업체한테 사실상 진입 금지였어요. 누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모든 패널이 같은 방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 검증이 필요하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반론은 없었어요. 한국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한국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토론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마무리했어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유럽 우주청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우주 산업을 위해서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규칙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한국을 막을 규칙을요.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어? 네, 봤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완벽한 여론전이야.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반박할 기회도 없었어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의도야.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거지. 저는 한국 측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공식 성명은 없었어요. 하지만 업계 포럼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하다.
당사자 없는 재판이다. 유럽 중심주의다.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프랑스 주요 일간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저는 번역본을 찾아 읽었어요. 제목이 도발적이었습니다. 우주 안전.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내용을 읽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의 성급한 도전이 우려스럽다고 썼어요. 기술 개발 속도만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다고 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안전 문화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안전이 먼저다. 유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검증 안 된 건 위험하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독일 방송에서 특집을 내보냈어요. 저는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주 경쟁의 그림자.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전 기준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화면에 한국 발사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폭발 장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몇 달 전 사고였어요. 내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증 없는 발사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가 나왔어요. 독일 항공우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두 번 성공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최소 수십 회 발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생각했습니다. 조율되어 있었어요. 파리 토론, 프랑스 사설, 독일 방송, 같은 날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안전 우려, 검증 부족, 유럽 기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제임스 씨, 유럽 여론 보셨죠? 네, 봤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박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전 무시한다고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안전이라는 명분은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도 안전을 무시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전선을 바꿨어요. 기술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번엔 안전 프레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은 효과적이었어요. 한국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발사 날짜가 공식 발표됐어요. 2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놀랐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정이 빠듯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더 늦출 수 없어요.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론도 안 좋고 이미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준비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재발사 전날이 됐어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한국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로켓이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료 주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기상 알림이 떴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태풍 경로 예보였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풍 이동 경로였어요. 발사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했어요. 발사 예정 시각 6시간 후였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풍 보셨습니까? 네. 지금 긴급 회의 중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의견이 갈려요. 연기하자는 쪽과 진행하자는 쪽으로요. 저는 물었어요. 기상 데이터는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애매합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면 발사 시각에 영향권에 들어가요. 느리면 괜찮고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어요. 오차 범위가 있었습니다. 빠르면 위험, 느리면 안전. 도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유럽 자문단 의견이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연기하라고 권고했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유럽 입장에선 당연한 권고였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았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으면 피하는 게 맞았어요. 하지만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연기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요? 보험 계약이 다시 협상 대상이 됩니다. 기간이 연장되니까요. 그리고 고객들도 재조정 해야 해요. 위성 발사 일정이 전부 밀리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번 연기하면 도미노였습니다. 일정이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신뢰도 떨어졌습니다. 또 미루네. 또 못 지키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반복되면 신뢰가 붕괴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한국은 밤이었어요. 발사 12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발사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최종 점검 중이었어요.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 났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어떻게요? 발사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태풍이 오는데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발사 책임자가 계산했어요. 기상 모델 3개를 다 돌렸는데 2개는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만 위험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확률이 3분의 2인데 진행하는 겁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연기하면 보험 재협상이고 고객 이탈이고 신뢰 추락입니다. 여기서 또 미루면 회복 못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발사 책임자가 그러더군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미친 결정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왜?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 고객, 신뢰 3가지 다 무너지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져요. 연기는 안전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도박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박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태풍 위치가 업데이트됐어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측 경로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어떨 땐 발사장에 가까워졌다가 어떨 땐 멀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발사 4시간 전이었어요. 현장 화면을 켰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로켓이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하늘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맑았어요.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관제실 음성이 들렸어요. 기상 최종 업데이트 수신. 태풍 이동 속도 예상보다 느림. 발사 시각 안전 확률 80%. 저는 안도했습니다. 80%였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 위험이 있었어요. 발사 2시간 전 연료 주입이 완료됐습니다. 산화제 충전도 끝났어요. 로켓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발사 1시간 전 작업자들이 발사대에서 철수했습니다. 안전거리로 이동했어요. 관제실만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또 내렸어요. 5잔째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페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사 30분 전 하늘을 다시 확인했어요. 구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괜찮아 보였어요. 바람은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관제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전 시스템 그린, 기상 조건 허용 범위, 발사 진행 가능.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잠 안 잤어? 네, 못 잤습니다. 상사가 화면을 봤습니다. 곧 쏘는구나. 네. 15분 남았습니다. 상사가 옆에 앉았어요. 같이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10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로켓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연료가 차가워서 표면에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발사 5분 전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추진, 항법, 통신, 전력 모두 정상이었어요. 관제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최종 확인 완료. 발사 시퀀스 개시 승인. 발사 1분 전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상사도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30초 전 자동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제어했어요. 인간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0초 전 카운트가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늘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맑았습니다. 점화 순간 화면이 환해졌습니다. 엔진 노즐에서 오렌지색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졌어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발사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승 속도가 빨라졌어요. 하얀 연기 기둥이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로켓은 계속 올라갔어요. 관제실 음성이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리프트 오프 확인, 추력 정상, 비행 자세 안정. 저는 화면 구석에 표시된 숫자들을 봤어요. 고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m, 200m, 300m 속도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로켓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로켓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얀 기체가 푸른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연기 꼬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상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나가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일단 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번 폭발이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고도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1km, 2km,
3km. 로켓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잠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어요. 구름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관제실에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고도 5km 통과. 속도 마하 1.5. 전 시스템 정상 작동.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발사 후 1분이 지났습니다. 1단 분리까지 30초 남았어요. 가장 위험한 구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온보드 카메라였습니다. 로켓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지구가 보였습니다.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관제실 음성이 들렸습니다. 1단 분리 30초 전.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상사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20초 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10초 전. 카운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리. 화면에서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분리됐어요. 1단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단은 계속 상승했어요.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3초가 지났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폭발이 없었어요.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확인. 비행 계속 진행.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지난번 실패했던 바로 그 구간을 통과한 겁니다. 상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궤도 진입까지 가야 했습니다. 2단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더 빠르게 올라갔어요. 10km, 20km, 30km. 속도도 증가했습니다. 마하 3, 마하 4. 마하 5. 관제실 음성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고도 50km 통과. 항법 시스템 정상 작동. 궤도 진입 시퀀스 준비. 저는 항법 데이터를 봤어요. 화면 한쪽에 숫자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세 각도, 속도, 벡터, 궤도 오차 모두 녹색이었어요. 정상 범위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항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유럽 부품 없이요. 고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60km, 70km. 대기권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하늘 색깔이 변했습니다.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요. 우주였어요. 80km 통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면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90km. 100km. 관제실에서 보고가 들렸습니다. 카르만 라인 통과. 공식적으로 우주 진입. 저는 안도했어요. 우주에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어요.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2단 엔진이 계속 연소하고 있었어요.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속도까지 올려야 했어요. 초속 7.8km였습니다. 그래야 궤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현재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7.2km. 부족했어요. 엔진이 계속 작동했습니다. 7.3, 7.4, 7.5. 저는 숫자를 지켜봤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6, 7.7.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관제실 음성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목표 속도까지 10초.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7.75. 7.75. 숫자가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관제실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상사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제실 책임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표 속도 도달 확인. 궤도 진입 성공.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관제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긴장이 풀렸습니다. 상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요. 화면에 궤도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타원이었어요. 로켓이 그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돌고 있었어요. 관제실 음성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궤도 안정화 확인. 위성 분리 준비 시작. 원격 측정 데이터 수신 양호. 저는 항법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녹색이었습니다. 자세 제어 정상. 궤도 유지 정상. 자체 개발 시스템이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완벽하게요. 몇 분 뒤 위성 분리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위성이 보였어요. 로켓에서 천천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스프링 메커니즘이 작동했어요. 위성이 분리됐습니다. 독립적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했어요. 관제실에서 최종 보고가 들렸습니다. 위성 분리 확인. 임무 완수.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폭발 이후 6개월이었습니다. 보험 거부, 부품 차단, 내부 갈등, 태풍 경보, 모든 걸 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독자 항법으로 궤도에 올린 겁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냈습니다. 화면에 지구가 보였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그 위를 한국 로켓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럽 부품 없이
독자 기술로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상사도 자기 컵을 들었어요. 우리는 부딪혔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며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발사 성공 직후엔 환호만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며칠 뒤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후속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발사 성공, 궤도 진입, 위성 분리, 모든 단계가 완벽했습니다. 특히 항법 시스템 데이터를 봤어요. 전 구간 정상 작동이었습니다. 오차 범위도 예상 이내였어요. 자체 개발 시스템이 실전에서 검증된 겁니다.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제임스, 이거 봐.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미국 주요 경제지였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우주 발사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 등장. 기사를 열었어요. 내용이 상세했습니다. 한국 발사체가 독자 항법으로 성공했다고 썼어요. 폭발 이후 6개월 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전문가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MIT 항공우주과 교수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닙니다. 공급 차단을 기술 개발로 극복한 사례예요. 이건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전략적 자율성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이 유럽 공급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기사들도 확인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였어요. 제목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 우주산업 독점 시대 종언. 내용을 읽었어요. 수십 년간 유럽이 지배했던 상업 발사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고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그 균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유럽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한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상사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빠르네요. 상사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돈이 걸린 문제야. 고객들은 선택지를 원해.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였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무슨 문의요? 발사 계약이요. 위성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벌써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네. 유럽 발사체 쓰던 곳들도 문의해요. 가격 경쟁력 때문이에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일주일 만에 10여 건 넘게요. 구체적인 계약 협상 단계도 몇 개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큰 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미국 위성통신 회사예요. 대형 업체입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물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공개는 어렵지만 업계 상위권이에요. 5기 발사 계약을 논의하고 싶대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5기요? 네. 단연 계약입니다. 총액이 상당해요.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웃었어요. 시작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 발표였어요. 저는 뉴스 알림을 보고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놀랐어요. 미국 한국 우주협력 확대, 공동위성 발사 프로그램 추진. 기사를 열었습니다. 백악관 성명이었어요. 한국 발사체의 신뢰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우주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국 추진체 기술 일부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생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은 일방적이지만 공동 생산은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동등한 관계였어요. 상사가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방금 백악관 발표 봤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야. 시장 구조 재편이야.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유럽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사가 대답했어요. 확인해봐. 저는 유럽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일간지였습니다. 제목이 방어적이었어요. 미국 우주정책 변화, 유럽 입지 약화 우려. 기사를 읽었습니다. 논조가 달라져 있었어요. 몇 달 전엔 한국을 공격했는데 이번엔 미국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독일 매체도 비슷했어요. 우주협력 지형 변화, 유럽 대응 필요. 더 이상 안전성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이제 시장 논리였어요.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유럽 독자들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경쟁력 높여야 한다. 가격을 낮춰야 한다. 혁신이 필요하다.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업계 포럼을 확인했어요. 우주 발사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글을 올렸어요. 한국 성공의 의미는
기술이 아니라 독립성이다. 공급 차단을 자체 개발로 극복했다는 게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발사체 선택지가 늘어났다. 유럽만 보던 시대는 끝났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보험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런던 보험 풀 담당자였어요. 폴이었습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저도 반갑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폴이 말했습니다. 한국 발사체 보험 조건 재검토 중이야. 저는 놀랐어요. 재검토요? 네. 성공 실적이 쌓였으니까 리스크 재평가가 필요해. 어떻게 바뀝니까? 폴이 대답했습니다. 프리미엄 내릴 거야. 많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보험료가 내려가면 가격 경쟁력이 더 올라갔습니다. 폴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시장을 봐. 한국 발사가 늘어날 거니까 조건 개선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보험사까지 움직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며칠 뒤 유럽 우주기업 주가가 하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확인했어요. 프랑스 주요 발사 기업 주가가 일주일 만에 10% 넘게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우주기업 주가는 올랐습니다. 저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답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폭발 이후 6개월이었습니다. 한국은 공급 차단을 넘었어요. 독자 항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궤도에 올렸어요. 이건 단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공급 차단을 넘은 성공이었어요. 의존을 끄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우주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합니다. 공동 위성 발사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향후 3년간 20기 이상의 위성을 공동 발사한다고 했어요. 한국 발사체를 사용하며 미국 위성을 우선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 추진체 생산 라인 일부를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합니다. 공동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생산 라인 이전이었어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였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럽 발사체는 어떻게 되나요? 보좌관이 대답했어요. 유럽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유럽 의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편이 시작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 반응을 확인했어요. 프랑스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짧았어요. 미국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자체 우주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방어적이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럽 우주기업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실시간 그래프를 봤어요. 프랑스 주요 기업이 장중 15%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한국 기업 주가는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재평가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업계 전문지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구독하는 매체였어요.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 우주 발사 시장 지각 변동. 기사를 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 분석이었어요. 작년 데이터와 올해 예측을 비교했습니다. 유럽 점유율이 60%에서 45%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어요. 한국은 5%에서 20%로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급격한 변화였어요.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술 혁신만이 아닙니다. 공급 차단이라는 위기를 독자 개발로 극복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전략적 자율성 확보 사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이 이 모델을 참고할 겁니다. 저는 그 분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의존을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씨, 계약이 확정됐어요. 어떤 계약요? 미국 위성통신 회사요. 5기 발사 계약 체결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요? 네. 독일 위성 회사예요. 자기네 발사체 말고 우리 걸 쓰고 싶대요. 가격 때문이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 고객이 유럽 발사체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럽 고객까지 빼앗기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확실하니까요. 2주일 뒤 글로벌 우주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런던이었어요. 저는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 홀에 들어갔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작년엔 한산했는데 올해는 달랐어요. 브로셔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발표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연구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항법 시스템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공급 차단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메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첫 질문이 나왔어요. 영국 위성 회사 대표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나요?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공급망 독립입니다. 외부 부품 의존도를 낮추니까 비용이 줄었어요. 그리고 개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프랑스 기업 대표였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연구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국제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실제 발사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요. 숫자가 증명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안전성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자신있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갔어요. 명함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엔 무시당했는데 올해는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산업 동향 패널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십니까? 패널들이 돌아가며 답했어요.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시장 다변화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술 독립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모두 한국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시장 재편 현황이었습니다. 계약 건수, 점유율 변화, 주가 흐름,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상승, 유럽 하락.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준이 되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험사도 한국 조건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구조가 바뀌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우주 발사 시장의 새 지배자. 기사는 한국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상사가 현장 실사를 지시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라고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어요.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를 타고 발사장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2시간쯤 달렸을 때 발사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정말 달랐습니다. 건물이 늘어나 있었어요. 새 조립동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어요. 발사대도 추가됐습니다.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사대 앞에 섰어요. 로켓이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관제센터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모니터들이 가득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나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임스 씨, 환영합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장이 안내를 시작했어요. 이쪽이 새로 지은 추진체 생산동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대형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제 핵심 부품을 전부 여기서 만듭니다. 유럽 공급사 의존도가 제로가 됐어요. 저는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연구소장이 다른 구역을 보여줬습니다. 항법 시스템 조립실이었어요. 클린룸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밀하게 센서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 기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동도 같습니다. 거대한 진공 챔버가 있었어요. 우주 환경을 재현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온도,
압력, 방사선,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유럽이 요구했던 검증 기준이죠. 우리가 직접 갖췄습니다. 저는 시설을 보며 감탄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연구소 식당이었어요. 연구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많이 바뀌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연구소장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발 직후가 생각나네요. 모두 포기하라고 했었죠. 저는 기억했습니다. 보험 거부, 공급 차단, 내부 갈등, 모든 게 한꺼번에 왔었어요. 연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결정이 옳았습니다. 연구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증명해졌죠. 오후엔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사업 현황 보고였어요. 계약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올해 계약 건수가 작년 대비 4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매출도 3배 늘었습니다. 내년 전망도 밝다고 했어요. 이미 예약된 발사가 15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팀장이 이어받았어요.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큰 탑재량, 더 낮은 비용, 목표를 제시했어요. 재무팀장이 발표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했어요. 자체 생산으로 원가가 낮아졌습니다. 마진이 늘었어요. 투자 여력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다시 안내했어요. 발사대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발사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로켓이 서 있었어요.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우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기회 아닐까요? 연구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주는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을 봤어요. 통신, 정찰, 군사, 금융, 모든 게 위성을 통해 움직여요. 궤도를 통제하는 자가 정보를 통제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성이 없으면 GPS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금융 거래가 멈췄어요. 군사작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궤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중요한 겁니다. 궤도에 무엇을 올리느냐를 결정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소장이 로켓을 가리켰습니다. 폭발은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죠. 공급 차단은 시험이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지 시험한 거예요. 그리고 궤도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궤도는 답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로켓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연구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패권은 선언이 아닙니다. 궤도로 움직여요. 누가 더 많이,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올리느냐, 그게 결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독점할 수 있었던 건 궤도 접근권을 통제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국도 궤도에 올릴 수 있었어요. 독자적으로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위성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올린 위성도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패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언문이나 조약이 아니라 궤도 위에서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연구소장이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발사는 2주일 후예요. 미국 통신 위성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계약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유럽 관측 위성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위성을 한국 로켓으로요. 연구소장이 웃었습니다. 시장은 이념이 아니라 효율을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발사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로켓이 환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췄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성장할 겁니다. 궤도 접근권을 확보했으니까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패권은 선언이 아니라 궤도로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그 궤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